네, 안녕하세요. 지구와 원 이제 첫 번째 온라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 PPT가 나와 있는데 이 PPT는 제가 강의에 올려놓은 학습지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교과서 페이지가 앞에 나와 있고요. 이 PPT는 학습지 내용을 똑같이 옮겨놓은 것 뿐이니까 교과서랑 학습지를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13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은 판구조론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라는 물음을 해가지고 하면서 뭐 이제 지구가 움직인다는 지동설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또 그 지동설이 하나의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도 이 지동설이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것처럼 대륙 이동설도 초기에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지만 이제 기술 발달이 진행되면서 대륙 이동설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로 써 있습니다. 아, 그렇겠구나 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밑에 내용을 보면 뭐 과거 과학자들은 지각이 수직 방향으로 운동하는 줄로만 알았지만 이제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보여가지고 이제 수평적인 이동, 대륙들이 수평적으로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물음이 제기가 되었었고 이 물음을 구체적으로 제기한 것이 바로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이죠. 그래서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대륙 이동설이 무엇이냐? 대륙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뭐 아시아 대륙이 있고, 뭐 저기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뭐 북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뭐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이런 식으로 대륙들이 나눠져 있는데 아주 예전 저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대륙이 현재처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모여져 있는 하나의 큰 대륙, 초대륙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초대륙으로 이루어져 있던 것이 움직이면서 대륙이 이동하면서 현재처럼 다 분리된 모습을 띠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대륙 이동설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름에서부터 어떤 설명인지 다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륙이 이동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바로 대륙 이동설이죠. 이거를 설명했던 과학자가 바로 이 독일의 과학자인 베게너고요. 날짜, 연도가 중요하진 않는데 이 대륙 이동설이 점점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까지 어떤 식으로 시간 과정이 어떻게 변해가면서 어떤 새로운 이론들이 나타났는가 이걸 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순서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뭐 몇 년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가장 이 대륙 이동설이 정립되기까지 나온 가장 초기 이론 1912년도에 나왔던 초기 이론이 바로 이 대륙 이동설입니다. 그래서 베게너라는 과학자는 이 대륙 이동설을 어떻게 뭘 근거로 주장을 했느냐?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증거,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입니다.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 자, 이거는 교과서 13페이지를 보면은 진짜 해안선의 모양이 유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자, 여기 13페이지 그림에 이 그림 1번 쪽을 보세요.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 대륙 이 해안선을 서로 퍼즐 맞추듯이 하면은 정말 붙어 있던 것 같이 이게 큰 오차 없이 퍼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현재는 멀리 떨어진 두 대륙인데 그 대륙을 어떻게 끼워 맞추면은 딱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입니다. 대표적인 뭐 다른 대륙들도 해안선들이 다 비슷하긴 한데 대표적으로 남아메리카의 오른쪽 동쪽 해안선이랑 아프리카의 왼쪽 서쪽 해안선이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로 제시했던 게 과거 빙하의 흔적입니다. 과거 빙하의 흔적.
이것도 교과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여기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이 그림. 여러분들은 직접 교과서로 보세요. 아프리카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 인도 대륙,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그리고 남극 대륙, 이렇게 5개의 대륙이 초기에는 현재보다 더 고위도 쪽,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 남극 쪽에 잘 붙어 있었다가 추우니까 빙하들이 뭐 자랄 수도 있었고, 빙하가 깨지면서 지나가면서 빙하가 이동하는 흔적도 보이고,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됩니다. 다시 할게요. 자, 과거 빙하 흔적을 대륙 이동설의 증거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왜 증거냐면 인도 대륙, 아프리카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여기서 과거에 빙하가 있었던 흔적들이 관찰이 돼요. 근데 그 빙하가 어떤 식으로 관찰이 되냐면 이동을 하면서 빙하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그 이동한 흔적이 꼭 남극 대륙에서부터 쭉 이어져 가지고 각각의 대륙으로 이동한 것처럼 그런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예전에는 이 5개의 대륙이 하나로 뭉쳐져 있었다라는 것이고, 남극에서 자란 그 빙하들이 이동을 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뭐 아프리카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 인도 대륙으로 쭉 빙하들이 뭐 쓸고 지나가면서 얼음이 이제 마찰되면서 막 그 갈린 듯한 그런 빙하의 흔적들이 관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대륙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현재는 떨어져 있지만 예전에는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증거고요. 세 번째 증거는 같은 종류의 생물화석이 다른 대륙에서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화석이 메소사우루스랑 글로소프테리스가 있는데, 메소사우루스는 동물 화석이고요, 글로소프테리스는 식물 화석이에요. 식물 화석. 이 글로소프테리스는 육지에서 사는 식물 화석입니다. 즉 현재 여기 교과서 그림을 보면 글로소프테리스가 살았던 흔적은 이 초록색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면 5개의 대륙에서 글로소프테리스가 다 이제 화석으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현재 이 대륙들은 다 멀리 떨어져 있죠.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글로소프테리스가 연속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식물이 만약에 바다에서도 살 수 있는 생물이다라고 하면 대륙을 건너서 이 생물이 생장을 하면서 화석으로 남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얘는 육지에서만 사는 식물 화석이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분포하듯이 나타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그 말인 즉슨 대륙들이 서로 현재처럼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걸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 이 파란색으로 연결된 이 부분을 보면 메소사우루스의 화석이 나타내는 부분, 관찰되는 부분을 그림에 나타낸 건데, 메소사우루스는 어느 정도 헤엄은 칠 수 있었어요. 헤엄은 칠 수 있는 생물이긴 한데 굉장히 얕은 곳에서 살던 생물입니다. 근데 이제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 대륙은 현재로 치면 굉장히 바다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대륙이고, 그 과정에 아주 수심이 깊은 곳도 나타나가지고 메소사우루스가 헤엄을 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대륙을 이렇게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는 아니었어요. 즉 메소사우루스가 그 연속적으로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과거에 그 대륙이 붙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질구조의 연속성이라는 증거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이 그림. 자, 이 그림을 보면 산맥의 에팔레치아 산맥이랑 아틀라스 산맥, 피레네 산맥, 그린란드, 스칸디나비아 산맥, 이렇게 산맥이 4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딱 2개입니다. 에팔레치아 산맥이랑 스칸디나비아 산맥이에요. 스칸디나비아 산맥. 북아메리카의 에팔레치아 산맥과 여기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있는데,
사실 스칸디나비아 산맥이라고 안 하고 칼레도니아 산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칼레도니아 산맥. 그래서 이 스칸디나비아 산맥을 없애고 칼레도니아 산맥이라고 고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스칸디나비아 산맥을 칼레도니아 산맥으로 바꿔주세요. 여기, 칼레도니아 산맥. 북아메리카의 에팔레치아 산맥이랑 유럽의 칼레도니아 산맥이 서로 지금은 떨어진 대륙인데 그 두 산맥이 그 북아메리카의 에팔레치아 끄트머리랑 유럽의 칼레도니아 산맥의 끄트머리랑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 더 말이 되는 것처럼 두 산맥의 지질 그 연속성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산맥을 구성하는 암석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질 구조가 그 두 산맥이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관찰할 수 있고 이 지질 구조의 연속성은 곧 현재는 떨어져 있는 대륙이 예전에 붙어 있었고 사실은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이 하나의 산맥이었다라는 것을 이 베게너가 주장을 한 겁니다. 베게너의 이 네 가지 증거 대충 아시겠죠? 그 그림이랑 연결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베게너가 그럴듯한 증거들을 가지고 주장을 했음에도 대륙 이동설은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 어떤 한계가 있었느냐? 정말 누가 봐도 완벽한 증거들을 제시했지만 결국에 대륙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은 그 대륙 이동설을 지지할 수가 없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학생이 저를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거를 예측을 해요. 아, 오늘 선생님 기분이 되게 나빠.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 학생이 막 말을 할 거예요. 선생님 오늘 표정 평소랑 다르고 말투 평소랑 다르고 행동 평소랑 다르다. 이건 화난 거다 라고 하는데 그럼 친구가 물어보겠죠? 근데 왜 화내? 라고 물어보면 그 학생이 그건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약간 신뢰가 떨어지는 것처럼 대륙은 이동했다라는 증거들을 막 베게너가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대륙이 왜 이동했는데? 라고 과학자들이 물어봤을 때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어 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원인까지 이제 설명을 해야지 완벽한 이론이 되는데 그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륙 이동설은 한계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멘틀 대류설이라는 이론이 나타납니다. 멘틀 대류설은 영국의 지질학자인 홈스가 주장한 이론인데 이 홈스는 대륙 이동설을 지지했던 과학자예요. 거의 웬만한 과학자들은 그 대륙 이동설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홈스는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륙이 이동한 증거로 멘틀 대류설이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아까 1912년도였던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보다 시간이 지난 1929년이 멘틀 대류설이 등장한 시기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멘틀 대류설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지각 아래에 멘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고 지각 아래에 멘틀이 있는데 이 멘틀에는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그 구성 물질이 많이 분포를 하고요. 또 지구 중심과 가까워서 지구 중심에서 발생되는 열을 멘틀이 좀 되게 힘이 있게 영향력 있게 온도를 막 받고 있었어요. 뜨거운 그 열기를 지구 중심에서 나타나는 뜨거운 열기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멘틀이. 그래가지고 설명이 약간 다시 지구 중심으로부터 나타나는 열기를 멘틀이 받고 있고 또 멘틀에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많은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거는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다른 원소로 바뀌면서 열을 내뿜는 그런 원소예요. 방사성 동위원소는
열을 내뿜으면서 다른 안정한 원소로 막 바뀌는 그런 원소입니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아무튼 가만히 냅두면 분기하면서 열을 낸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멘틀에는 이렇게 열을 내는 원소도 있고 지구 중심과 가까워서 열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멘틀 내부에서 어떤 곳은 굉장히 열을 많이 받아서 뜨겁고 어떤 곳은 열을 좀 덜 받아서 덜 뜨겁고 이 온도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온도 차이로 인해서 멘틀은 뜨거운 곳은 밀도가 좀 줄어들고 차가운 곳은 밀도가 좀 커지면서 이 멘틀 내부에 밀도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밀도가 작은 곳은 멘틀이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고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멘틀이 하강하려고 하는 멘틀의 대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홈스라는 사람은 멘틀이 열을 많이 받거나 덜 받는 것에 의해서 열 대류가 나타나고 멘틀이 열을 받아서 상승하는 지역에서는 멘틀이 지각까지 상승해가지고 지각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갈라지면서 그 지각을 멘틀이 끌고 가면서 지각도 같이 이동해서 대륙이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었고 또 멘틀이 차가워가지고 하강하는 지역에서는 판과 판이 서로 만나면서 판이 충돌하면서 이렇게 지각이 솟아버리는 산맥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이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아래로 파고들면서 굉장히 깊은 수심이 깊은 골짜기인 해구가 생성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멘틀 대류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말하는 걸 내용을 알고서 들으면은 좀 더 쉽겠는데 이것만 딱 기본 지식 없이 멘틀 대류설만 정확히 설명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설명이 저 나름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온도가 크면 밀도가 작아진다라거나 온도가 작으면 밀도가 커진다라는 이런 기초적인 개념은 그냥 별다른 설명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멘틀 대류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고 혹시라도 궁금하면 뭐 댓글이나 아니면 나중에 등교 계약해서 어려웠던 부분은 저한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멘틀 부분이 뜨거우면 상승하고 멘틀 부분이 차가우면 하강한다. 그 상승과 하강에 의해 새로운 해저 지형들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홈스가 이렇게 멘틀 대류설의 이유랑 생기는 뭐 해저 지형들까지 다 설명을 했음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었냐? 멘틀 대류의 실체를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멘틀 대류가 일어났으면 홈스가 말한 대로 상승부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게 관찰이 돼야 될 거고 멘틀이 하강하는 곳에서는 깊은 골짜기인 해구가 나타나야 될 텐데 그 시기에는 그런 걸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워낙 바다 깊은 곳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홈스가 주장하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원동력은 설명을 했지만 그 멘틀이 대류하는 원인은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나타난 증거를 설명하지 못한 케이스죠. 대개는 이 증거는 있지만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하고 홈스는 원동력은 그래도 설명을 했지만 증거가 없는 물론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직접 관찰해서 보여주질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멘틀 대류설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멘틀 대류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 와중에 운항측심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하고 멘틀 대류설 교과서에다가 좀 더 그림을 보면서 잘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멘틀 대류설 여기를 보면 14페이지를 보면 멘틀 대류설의 이 모식도가 나타나요. 여기가 지금 뜨거운 곳입니다. 멘틀이 열을 받아서 뜨거운 곳. 그리고 여기는 멘틀이 좀 식어가서 차가운 곳이에요. 여기랑 여기. 양쪽은 차가운 곳, 가운데는 뜨거운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멘틀이 뜨거운 곳에서는 열 팽창으로 인해 밀도가 좀 작아지고요. 밀도가 작아지면 주변보다 밀도가 작으면은 얘는
부력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려는 힘이 생깁니다. 자, 상승을 하지만 지각을 뚫지는 못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죠. 양쪽으로 퍼져서 이동을 하는데 멘틀만 지가 혼자 이동을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지각과의 마찰 때문에 살짝 지각을 끌고 가면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멘틀이 서로 갈라지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 구간에서는 지각도 같이 끌려가면서 이 가운데에서 지각이 끊어지는 형태가 나타나고, 지각이 끊어지게 되면 이 안에 있던 마그마들이 분출하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를 만들고 이제 해양이 넓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에서는 이 멘틀 상승부에서 끌려온 대륙 지각, 그리고 이 반대쪽에도 멘틀 상승에서 끌려온 대륙 지각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해양 지각이라던가. 아무튼 두 지각이 만나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면서 좀 봉긋하게 산맥이 형성된다거나 아니면은 이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아래로 파고들면서 해구가 형성되는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과거, 이게 좀 미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멘틀 상승부에서는 새로운 해양들이 생겨났고, 멘틀 하강부에서는 여기 산맥이 좀 뽕긋하게 올라오는 모습과 바다의 골짜기, 이 해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멘틀 대류설을, 열 대류를 잠깐만 그냥 그림으로 제가 간단하게 보여주면, 자, 지각이 있고 그 아래에 멘틀이 있는데 여기에 뭐 방사성 동위원소가 상당히 많고, 뭐 지구로부터 열이 되게 공급이 잘 된다고 해보세요. 이 지역에. 그러면 여기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이 있을 거고, 또 지구로부터 공급되는 열이 있을 거예요. 이 열들이 쌓이면서 여기가 상당히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게 되면 얘는 열 팽창이 일어나게 되고, 멘틀 보온부, 뜨거운 곳, 여기는 열 팽창이 일어나게 되고, 열 팽창이 일어나게 되면 밀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사실 멘틀이 정말 딱딱하고 완전한 고체라면은 뜨겁든 차갑든 대류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멘틀은 완전한 고체는 아니고 살짝 유동성이 있는 고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려면 약간 아이스크림 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부드러운 건 아닌데, 아니면 약간 잼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더 고체 쪽에 가깝겠지만 아무튼 잼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뜨거운 곳이 좀 밀도가 열팽창에 의해서 작아지게 되고, 이 작아진 밀도는 주변보다 이 밀도가 작기 때문에 더 가벼워지게 되고, 이 가벼워진 상태로 약간의 유동성이 있으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는, 상승을 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거를 부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승하는 힘을 부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멘틀이 뜨거워져서 상승해가지고 지각에서는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동할 때 지각을 좀 끌고 가면서 지각도 같이 이동하고, 그러면 여기가 끊어지면서 여기서 마그마가 생성돼서 뭐 새로운 해양이 생성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멘틀이 쭉쭉쭉쭉 이동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열이 공급되는 곳에서부터 굉장히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멘틀이 식습니다. 식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뜨거운 부분이 있는데 동일하게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멘틀이 쭉 이동을 합니다. 쭉 이동을 하다 보면 이동하면서 계속 식어갈 거고, 이 멘틀의 이동이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여기는 최대한으로 식어가지고 두 멘틀이 만나는 곳일 거예요. 그럼 여기는 상당히 멘틀의 온도가 낮은 저온부일 것이고, 얘는 차가워져가지고 열 팽창이 아니라 열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밀도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커진 밀도에 의해서 멘틀은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멘틀이 하강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뭐 해양 지각은 해구나
습곡 삼랭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하고 이제 음양측식법을 하고 수업은 마칠게요. 음양측식법. 자, 14페이지 멘틀 대륙 그 모식도 아래에 글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 부분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을 제안했던 20세기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제 1차 세계대전이랑 2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건데 이 전쟁 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막 잠수함이 워낙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니까 잠수함을 탐사할 수 있는 탐사 기술이라던가 여러 가지 바다와 관련된 기술들이 발달을 하게 돼요. 전쟁을 위해서 발달을 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났는데 이 잠수함을 탐사하려던 기술을 처음에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술이지만 이제 잠수함을 탐지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바다를 측정하는 데 이용을 해보자라고 만든 것이 바로 이 음양측신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양측신법은 원래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술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바다를 탐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이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음양측신법이 나타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거고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음양측신법이 무엇이냐? 음파 또는 초음파, 말할 때 나타나는 게 이제 음파인데 이 음파를 이용해서 수심을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음양측신법이에요. 음양측신법. 어떤 배에서 물이 있고 여기 배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여기서 초음파를 쏴요. 물 아래에다가 초음파를 쏘죠. 이 초음파는 물은 쭈쭈쭈 다 통과해서 지나가요. 그리고 이 음파가 해안 지각에 도달하게 되면 해안 지각에서 반사돼 가지고 다시 이 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 해저의 수심을 측정하는 방법이 음양측신법이에요. 음양측신법. 음파를 쏴서 해안 지각에 도달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 위치의 수심은 얼마겠구나라는 걸 연구하는 게 음양측신법입니다. 음양측신법.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수식이 나오고요. 수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D는 2분의 1 VT인데 자, 여기서 음파를 쏴서 해안 지각에 반사돼 가지고 다시 배로 돌아오는 시간, 요 시간을 T로 놓고요. T. 그리고 음파의 속도를 V라고 하면 수심 D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식이 나오냐면 우리 이거는 배웠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바로 이 거리예요. 거리를 수심이라고 놓으면 시간 곱하기 속도가 나올 텐데 우리가 측정한 시간은 배에서 지각으로 갔다가 배에서 지각으로 갔다가 다시 배까지 오는 시간을 측정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심을 구하려면 배에서 지각까지 갔다가 배까지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배에서 지각까지의 시간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우리가 뭐 8초라고 측정을 했으면 사실 수심까지 이동하는 그 음파에 걸리는 시간은 8초가 아니라 사실 4초인 겁니다. 4초. 그래서 우리가 측정한 시간의 2분의 1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측정한 시간은 배로 다시 되돌아오는 시간이지만 수심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지각까지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2분의 1을 해주는 겁니다.
이러면은 수심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 음파의 속도는 여러분들이 뭐 외운다거나 그 물에서의 음파의 속도를 직접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냥 주어집니다. 뭐 음파는 1500m/s로 가정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외워야 될까라는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에서 주어질 테니까 그거 보고 여기에 대입하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좀 들면 음파가 1500m/s 물에서, 공기 중에서는 한 300m/s고요. 물에서는 좀 더 빨라집니다. 1500m/s. 아무튼 문제에서 이렇게 주겠죠. 물에서 음파는 1500m/s로 가정한다 라고 준다면 뭐 이때 배에서 다시 배로 돌아가는데 음파가 걸린 시간은 10초다 라고 했을 때 수심은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 식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수심 D겠죠. 2분의 1 곱하기 V, 문제에서 주어졌겠죠. 1500m/s. 그리고 배에서 다시 배까지 오는 시간은 10초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10초.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대로 숫자만 구해주면 되겠죠. 2분의 1, 여기 5가 될 거고 약분하고, 그러면 1500 곱하기 5를 해주면 7500. 그 다음에 단위만 써주면 됩니다. m/s인데 곱하기 초는 세크랑 똑같은 거예요. 세크가 있으니까 나누기 세크랑 곱하기 세크가 사라지면서 결국에 1500m다. 수심은 1500m, 아니 7500m다. 7500m다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배에서 다시 배까지 걸리는 시간, 음파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준 게 아니라 수심을 주어주고 초음파가 이동하는 시간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수심이 3000m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3000을 써주면 됩니다. 3000m는 2분의 1 곱하기,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졌겠죠. 1500m/s 곱하기 궁금한 건 t죠. t. 넘기면 됩니다. 두 개 곱하면 750이고 3000을 750으로 나누면 4가 나올 겁니다. 전 굳이 안 할게요. 그러면 단위는 그대로 미터 써주고 미터/s도 넘어가겠죠? 그러면 세크/미터가 나올 거예요. 이게 t겠죠. 그러면 곱하기 미터랑 나누기 미터는 서로 사라지면서 결국 t는 4세크, 4초가 되는 거예요. 4초. 배에서 지각으로, 해양 지각으로 갔다가 다시 배까지 돌아오는 시간, 수심 3000m일 때는 4초가 걸린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량측심법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걸 알아냈냐면 바다 곳곳의 수심을 다 측정을 했어요. 다 측정을 하니까 이 멘틀 대류설에서 말했던 해령 그리고 해구 등의 이런 해저 지형들이 진짜로 관찰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멘틀 대류설이나 대륙 이동설이 다시 약간 이게 약간 사장됐다가, 과학자의 지지를 못 받아서 사장됐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얘네들을 이제 해저 지형들을 막 음향측심법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이론인 해저 확장설이라는 이론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해저 확장설도 결국에 대륙 이동설과 멘틀 대류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완전 다른 이론은 아니고, 걔네들이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양적 확장설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지는 연속적인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세 번째, 대륙이 이동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과정 중에 첫 번째 대륙이동설, 두 번째 멘틀 대류설, 세 번째로 나온 걸 이제 해저 확장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전쟁으로 생겨서
발달된 기술인 음양측신법이 이용됐다라는 얘기고, 아무튼 여기서 음양측신법으로 해저 지형을 관찰을 하는데 두 가지 해저 지형이 있어요. 해령과 해구. 해령의 특징과 해구의 특징을 간단히 보면, 해령은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해령에서는 수심이 가장 얕습니다. 여기가 가장 해령에서 그 지형이 볼록 올라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쪽으로 갈수록 점점 깊어지는 형태를 보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해양지각은 이런 식으로 생긴 거고, 여기가 바로 바다인 거죠. 여기가 물인. 그래서 여기는 수심이 좀 얕고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진다라는 형태를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해령. 그리고 해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물이 있을 때 상당히 수심이 깊은 이 V자 형태의 골짜기 형태를 나타내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6,000km예요. 6,000km. 수심이 그냥 깊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6,000km는 돼야지 우리는 해구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구가 아니어도 3,000km, 막 4,000km인 해저 수심을 가지는 곳은 꽤 많이 발견이 돼요. 근데 6,000km 이상 깊은 곳은 해구밖에 없기 때문에 해구를 정의할 때는 그 수심이 6,000km 이상 깊으냐 이거를 사용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교과서 15페이지를 보면은 음양측신 자료로부터 해저지형 추정하기라고 하는 탐구가 나와 있어요. 이 탐구. 이거를 해보시면 전 굉장히 대충 그렸지만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의 모습. 여기에 초음파 왕복 시간을 이용해서 수심을 다 구해보시고 그거를 여기다가 그려보시면 뭐 저 굉장히 대충 그렸지만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해저 지형이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방금 배운 해령과 해구 중에서는 해령에 속하게 되겠죠. 해령.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해저 지형의 특징은 해령이었고요. 결과 및 정리만 쓴다면 초음파의 왕복 시간과 수심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왕복 시간이 길수록 수심이 깊다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15페이지 결과 및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분석하여 그려진 해저 지형의 특징과 형성된 원인을 설명해보자라고 하는데, 자, 중심이 높고 양옆으로 낮아지는 대칭 형태가 있고요. 이거는 해령으로 해저 지형을 한마디로 해령이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그림이 막 이렇게 여기가 6,000km, 뭐 여기가 7,000km 이런 표가 있는데, 뭐 음양측신법 그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수심을 다 구했더니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타난 해저 지형은 6,000km보다 더 깊은 골짜기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해구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음양측신법 자료를 해저 지형으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이번 시간 다 완벽하게 배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시간부터 되게 오래 했는데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해양적 확장설부터 해가지고 진도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